제1장 눈 덮인 산에서 장작을 모은 소년. 바람이 울부짖는 겨울밤, 작은 오두막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숨소리마저 가슴을 조였다. 어머니, 추우시죠? 12살 준호가 얇은 이불을 어머니 목까지 끌어올렸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단다. 걱정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했다. 집안의 마지막 장작마저 타들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꺼져가는 아궁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 제가 장작을 구해올게요. 안 돼. 밖은 너무 위험해. 눈보라가. 괜찮아요. 금세 돌아올게요. 준호는 낡은 도끼를 허리에 차고 집을 나섰다. 바람이 뺨을 때리듯 매서웠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산길은 험했다. 나뭇가지들이 얼어붙어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핥혔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자꾸 떠올랐다. 1시간을 걸어 올라간 깊은 산속에서 드디어 마른 나뭇가지들을 발견했다. 준호는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이 정도면 하룻밤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야. 장작을 등에 질 때였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번뜩였다. 늑대였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3마리, 4마리. 점점 더 많은 늑대들이 나타났다. 크르르르. 낮은 으르렁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망치려면 장작을 버려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준호는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물러서. 이 장작은 내 어머니 것이야. 늑대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가장 큰 늑대가 앞으로 나서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 순간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죽어도 이 장작만은 지킬 거야. 어머니가 추워하신단 말이야. 목소리가 산울림 사이로 퍼져나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긴 울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었다. 그 울음에는 묘한 슬픔이 있었다. 마치 어미를 그리워하는 새끼의 울음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늑대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늑대가 준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듯 숙인 후 떠났다. 준호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장작은 여전히 등에 있었다. 어머니, 지켰어요. 어머니, 장작 지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험했다. 눈보라가 거세졌고 길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준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미끄러져도 다시 걸었다. 장작을 꼭 껴안고서 오두막에 불빛이 보였을 때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머니, 장작 가져왔어요. 준호가 장작을 아궁이에 넣자 곧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집안을 밝혔다. 따뜻한 온기가 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손으로. 준호야, 고맙다. 어머니, 따뜻하시죠? 그래, 아주 따뜻하다. 내가 가져온 장작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의 마음 때문에 따뜻하단다. 준호야, 너는 내 생명의 불씨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운 눈물이었다. 어머니도 제 생명의 불씨예요. 둘은 타오르는 불 앞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바깥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불길이 춤추듯 타오르는 가운데 준호는 문득 늑대들을 생각했다. 그들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었을까? 어머니, 사랑이 있으면 추위도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단다, 준호야.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불이란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오두막 안은 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 타오르는 곳이었으니까.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 곁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따뜻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멀리 산속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외롭지 않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 자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작은 오두막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준호가 목숨 걸고 가져온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진짜로는 모자의 사랑이 그 불을 지피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은 그날 이후 조금씩 나아졌다. 따뜻한 사랑의 힘인지 아니면 아들의 용기가 기적을 만든 것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겨울밤의 경험이 준호를 한층 더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봄이 올 때까지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때로는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그리고 준호는 평생토록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그 순간을,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제2장 발바닥이 다 해져도 약초를 구한 아들 깊은 한숨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수의 어머니는 벌써 사흘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열이 내리지 않고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다. 어머니, 죽 한 그릇만 드세요. 25살 민수가 숟가락을 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아들아, 이제 그만해라. 엄마는 이미. 그런 말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 의사는 이미 포기했다고 했다. 도시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마을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깊은 산 정상 근처에 천년초라는 약초가 있다네. 그걸 구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정말인가요? 하지만 그 길은 너무 험해. 절벽도 많고 위험하기 그지없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단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 제가 약초를 구해올게요. 꼭 나으실 수 있는 약초가 있다고 들었어요. 안 돼. 너마저 잃으면 엄마는 어떡해? 걱정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어머니와 함께요. 민수는 낡은 등산화를 신고 산으로 향했다. 처음엔 익숙한 산길이었다. 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길은 험해졌다. 바위 틈새로 올라가야 하는 구간이 나타났다. 민수의 손이 바위에 긁혔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흘러갈수록 길은 더 가팔라졌다. 신발 밑창이 거친 바위에 닿아 헤어지기 시작했다. 발가락이 아팠지만 민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면 더 위험해질 것이다. 민수는 속력을 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뎠다. 아! 날카로운 바위에 발바닥이 찢어졌다. 신발이 피로 젖었다. 아픈 것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안 돼. 어머니를 살려야 해. 민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피가 나는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신발 밑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맨발로 바위를 밟아야 했다. 발바닥에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혔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그때마다 민수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다. 아들아, 너만 있으면 돼. 어머니가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모습이 눈앞에 스쳐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나.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정상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마지막 구간이 가장 험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었다. 밧줄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야 했다. 발바닥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피가 바위에 묻었다. 손톱도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포기하면 안 돼. 민수의 의식이 흐려졌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정말로 신기한 풀이 자라고 있었다. 푸른 빛이 도는 잎사귀에 은색 꽃이 피어 있었다. 천년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캤다. 뿌리까지 상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그 순간 기력이 빠져 쓰러질 뻔했지만 약초를 품에 꼭 안았다. 내려가는 길은 더 힘들었다. 올라갈 때보다 발바닥이 더 아팠다. 살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기어서라도 내려갔다. 어머니, 곧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더 심해져 있었다. 숨소리도 가빠졌다. 어머니, 약초 구해왔어요. 민수는 서둘러 천년초를 끓였다. 진한 향이 집안에 퍼졌다. 따뜻한 약탕을 어머니께 떠드렸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어머니가 약을 마시며 민수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발바닥이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피가 굳어 검은 딱지가 앉아 있었다. 아들아, 내 발이 왜 이렇게?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나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바보야. 이런 아픈 발로 어떻게? 엄마 때문에 너까지.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열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꾸준히 약을 드셨다. 신기하게도 몸이 점점 나아졌다. 일주일 후에는 직접 일어나 밥을 드실 수 있게 되었다. 민수의 발도 천천히 아물어갔다. 흉터는 남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민수의 발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시며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 때문에 이런 상처를. 어머니, 전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프신 게 더 아팠어요. 정말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아들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아들아. 어머니가 민수를 꼭 안았다. 그 품이 여전히 따뜻했다.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눈물이 흘러도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어머니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곁에서 잠들었다. 발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고통스럽지 않은 평화로운 잠을 자고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민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고난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정말 대단하네. 그 험한 길을 맨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담담했다. 누구든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머니는 그 후 완전히 건강해지셨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들의 사랑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았다. 민수의 발가락에는 영영 남을 흉터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그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징표였으니까. 봄이 오자 어머니는 다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민수도 곁에서 도왔다. 때로는 발이 아팠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아들아, 고맙다. 뭐가요, 어머니?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서 고마워.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모든 꽃보다 아름다웠다. 눈물이 어린 하지만 행복한 미소였다. 제3장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진 며느리.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시간이었다. 순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벌써 장에 가져갈 채소를 다듬고 계셨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깼니? 미안하구나.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70 넘으신 시어머니의 허리는 구부정했다. 관절염으로 손목도 아프신데 여전히 장사를 하셔야 했다. 아들 내외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너는 애들 깨워서 학교 갈 준비나 시켜라. 순례는 시어머니가 무거운 채소 광주리를 머리에 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오이, 무, 배추까지 합하면 좋기 20kg는 좋기 넘을 것이다. 어머님, 너무 무거우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뭐가 무겁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순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다리를 놓치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신 것이 분명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신 후 순례는 남편을 깨웠다. 여보, 어머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드시는데. 엄마는 강한 분이야. 걱정 마. 하지만 나이도 많으시고 우리도 할 일이 많아. 엄마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순례는 답답한 마음을 삼켜야 했다. 그날 오후 순례는 시장에 갔다. 시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보게 된 광경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는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팔고 계셨다.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손님이 오면 애써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데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다. 어머님, 순례야, 왜 여기 왔니? 그냥 장 보러 왔다가요. 발목이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아, 이거 괜찮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순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순례는 결심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장에 나가겠어요. 뭔 소리냐? 내가 뭘 알겠니?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순례야, 장사가 쉬운 줄 아니? 몇십 년 해봐야 아는 건데. 그래도 해보겠어요. 어머님 다리도 아프시고. 에이, 걱정 마. 엄마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니? 나 없으면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려고. 그 말을 들으니 순례의 마음이 더 아팠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쓸모없어질까봐 걱정하고 계셨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시어머니는 순례를 장에 데리고 가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무거운 건 내가 들고 넌 가벼운 것만 들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순례의 생각은 달랐다. 시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몰래 무거운 광주리를 바꿔 드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시어머니가 눈치챘다. 야, 이게 뭐니? 내가 가벼운 걸로 바꿔놨는데 왜 또 바꿨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쯧쯧, 이런 고집쟁이를 봤나?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뭐가 힘들어? 하지만 순례는 포기하지 않았다. 좀 더 교묘하게 바꿔서 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아니면 다른 곳을 보시는 사이에 슬쩍 바꿔드는 것이었다. 이상하네. 오늘은 짐이 가볍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지만 순례는 모른 척했다. 그러게요. 오늘 채소가 적어서 그런가 봐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저 며느리 좀 봐. 시어머니 짐을 몰래 바꿔 들고 있어. 정말? 어디 보자. 맞네. 시어머니는 가벼운 거 들고 며느리가 무거운 걸 들고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말 효부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게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부려먹는 며느리라고 수군거렸는데 이제는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칭찬했다. 김서방네 며느리 정말 착하네. 시어머니 몰래
무거운 짐 대신 져주고. 그러게 말이야. 저런 며느리를 두면 복 받을 거야. 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기 저 며느리 봐. 시어머니가 안 보실 때마다 슬쩍슬쩍 무거운 광주리로 바꿔 들고 있어. 진짜네. 어머, 정말 기특하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더 구부정해지셨다. 순례는 그날 아예 대놓고 무거운 짐을 들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다 들게요. 안 돼.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제가 젊잖아요. 그날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며느리, 정말 효성스럽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다른 아주머니도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 몰래 무거운 짐 대신 져주는 거 우리가 다 봤어. 정말 감동이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가 그동안 몰래 자신의 짐을 대신 져줬다는 것을. 순례야, 너 그동안 내 짐을.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 줄 아니? 어머님이 자존심 상하실까 봐서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순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고 순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었다. 순례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님, 가족인데 뭘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복덩어리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은 계속됐다. 김서방네는 정말 복받을 집이야. 저런 며느리 두면 조상들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정말로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 아이들 성적도 올랐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졌다. 순례 덕분인 것 같아. 내가 효성스럽게 굴어서 우리 집에 복이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순례는 그저 웃었다. 복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 후로도 순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순례야,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어머님, 저는 이미 어머님 딸이에요. 그래, 내 딸이지. 내 자랑스러운 딸. 마을에서는 순례를 모범 며느리라고 불렀다. 다른 며느리들이 본받으라고 할 정도였다. 우리도 저 며느리처럼 해야겠어. 정말 본받을 만하네. 순례의 남편도 아내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당신 고마워. 엄마를 저렇게 잘 모셔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제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 친딸보다 더 잘해줘.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럼 전생에 뭔 복을 쌓았길래 저런 며느리를 뒀을까 몰라. 계절이 바뀌어도 순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순례에게 의지했다. 순례야, 너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살아?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계속 모실게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한 건 다 순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와서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었어. 남편이 거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순례 덕분에 집안이 이렇게 좋아졌어. 아이들도 끼어들었다. 엄마, 할머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순례는 행복했다. 단순히 칭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밤늦게 시어머니가 순례에게 말했다. 순례야,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짐을 같이 져줄게. 어머님,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 밤 순례는 깊이 잠들었다. 마음이 편안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순례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몰래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장을 준비했다. 어머님, 오늘은 뭘 가져갈까요? 우리 딸이 알아서 정하지 뭘. 둘은 함께 웃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진짜 모녀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순례를 칭찬했다. 저 며느리 정말 복덩어리야. 김서방네 집은 대대손손 복 받을 거야. 순례는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순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순례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도요.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 순례가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제4장 굶주려도 어머니께 먼저 바친 밥 하늘이 석 달째 비를 내리지 않았다. 논밭은 갈라졌고 우물물까지 말랐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다. 정수야, 우리도 이제 떠나야겠다. 이웃집 아저씨가 큰 보따리를 메고 말했다. 26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못 떠나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다 죽어. 빨리 결정해.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집 안에서는 80이 넘은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고 계셨다. 사흘째 죽 한 그릇만 드셨을 뿐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는 먹었니? 정수는 거짓말을 했다. 네, 먹었어요. 사실 정수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집에 남은 쌀은 어머니 몫으로 다 드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수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어느 집이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정수야, 미안해. 우리도 없어. 괜찮습니다. 혹시나 해서. 5집을 돌았지만 허탕이었다. 정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새벽에 어머니가 깨어 물을 찾았다. 물 좀. 정수는 서둘러 물을 떠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몇 모금 마시고는 토해버렸다. 어머니, 아들아, 엄마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산으로 올라갔다. 혹시 나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온종일 헤맸지만 풀뿌리 몇 개가 전부였다. 이것이라도. 정수는 풀뿌리를 씻어서 끓였다. 쓴맛이 났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어머니, 죽 끓였어요. 내가 먼저 먹어라. 저는 배불러요. 어머니가 드세요. 정수는 또 거짓말을 했다. 배가 고파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지만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다. 어머니가 몇 숟가락 드시고는 그릇을 밀었다. 너무 써서 못 먹겠구나. 내가 먹어라. 조금만 더 드세요. 안 돼. 내가 먹어야 해. 그제야 정수는 남은 죽을 먹었다. 몇 숟가락이 전부였지만 그나마 위가 조금 편해졌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다. 정수는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때로는 풀뿌리, 때로는 나무 껍질이라도 찾아와 어머니께 먼저 드렸다. 아들아, 내가 더 먹어야 해. 젊은 사람이. 어머니가 드셔야 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마을에 남은 사람은 이제 몇 집 되지 않았다. 모두들 살 길을 찾아 떠났다. 어느 날 정수는 이웃 마을에서 좁쌀 한 줌을 얻어왔다. 어머니, 좁쌀죽 끓여드릴게요. 정수야, 반은 내가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드세요. 정수는 좁쌀을 모두 어머니 몫으로 끓였다. 자신은 죽 끓인 물만 마셔도 좋았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심한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위가 아팠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내색하지 않았다. 이틀 후 정수는 산에서 도토리 몇 개를 주워왔다. 어머니, 도토리 가루로 죽 끓여드릴게요.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고생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정수는 도토리의 떫은 맛을 우려내느라 하루 종일 우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묽은 죽을 끓였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너도 같이 먹자.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드시고 남은 건 거의 없었다. 정수는 빈 그릇에 물을 부어 마셨다.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꿨다.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다. 효성이 지극하구나. 하늘이 감동했느니라. 정수는 꿈에서 깼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들아, 왜 그러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정수는 결국 일어날 수 없었다. 며칠째 굶주린 몸이 한계에 달했다. 아들아, 정수야. 어머니가 정수를 흔들었지만 정수는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수가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아들아, 깨어났구나.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도 들어지지 않았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자책했지만 정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하늘을 보세요. 어머니가 창문을 열었다. 정말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다. 비가 온다. 마을에 남은 몇몇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모두들 빗물을 받으며 울고 웃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다. 마른 땅이 촉촉하게 젖었다. 우물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버려진 밭에서 싹이 돋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해.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네. 저절로 자라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말로 밭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름 만에 곡식은 익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곡식들이 밭을 가득 메웠다.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사람들이 기뻐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그 밭이 정순의 집 앞이라는 것이었다. 정수가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잖아. 하늘이 감동한 거야. 맞아. 굶으면서도 어머니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을 하늘이 본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걷어 정순의 집으로 가져왔다. 정수야, 이거 다 내 몫이야.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과 나눠서 드세요. 정수는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아니야. 내 효성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내가 받아야 해. 사람들이 우겨서 정수는 곡식을 받았다. 하지만 정수는 그 곡식으로 제일 먼저 어머니께 밥을 해드렸다. 어머니, 이제 배불리 드세요. 아들아, 이제야 내가 살 것 같구나. 어머니와 정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 맛이 꿀보다 달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날 먼저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것 같아. 어머니,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세상에 너 같은 아들이 몇이나 될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다. 이후 정수의 효심 이야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대단한 아들이네요. 어떻게 굶으면서도 어머니 먼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사랑하니까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후 마을은 풍년이 들었다. 매년 곡식이 잘 자랐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수의 효심 덕분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그 후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
정수가 극진히 모신 덕분이었다. 아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정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정신을 잊지 않았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존경했다. 정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복받는 거야.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정수의 이야기는 후대까지 전해졌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어느 날 정수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정수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꿨다.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는 꿈이었다. 아들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어. 정수는 꿈에서도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평생 어머니께 배운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봄이 되면 어머니 무덤 곁에 꽃이 피었다. 그 꽃들이 유난히 아름다운 것도 정수의 효심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정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다했기 때문이다. 마을 아이들이 물어보면 정수는 항상 말해줬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왜요? 그분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다. 이렇게 정수의 효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효성은 효성을 불러일으켰다. 정수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는 효자 효녀들이 많았다. 모두 정수에게서 배운 것들이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정수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다. 그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제5장소를 팔아 어머니의 약을 산 효자 가을거지가 끝난 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갑작스런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던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24세 태웅이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으셨다. 서둘러 마을 의사를 불러왔지만 고개만 저었다. 병이 깊습니다. 시내 큰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태웅이는 절망했다.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다. 가난한 농사꾼 아들의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헐값에 사온 낡은 가구와 뒤뜰의 소 한 마리가 전부였다. 그날 밤 태웅이는 뒤뜰로 나갔다. 7년 동안 키운 누렁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다. 얘야, 미안해. 소는 태웅이를 보며 음매하고 울었다. 마치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살려야 해. 너밖에 없어. 태웅이는 소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소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혼자 농사 지을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준 소였다. 다음 날 새벽 태웅이는 소를 끌고 시장으로 갔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좀 있지만 건강해 보이네. 80만 원 어때? 80만 원. 태웅이는 고민했다. 병원비로는 모자랐지만 그나마 큰 돈이었다.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소를 넘겨주며 태웅이의 가슴이 미어졌다. 소도 태웅이를 자꾸 돌아보며 슬프게 울었다. 얘야, 잘 살아라. 태웅이는 돈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수술해 주세요. 다행히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수술비가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비싼 약을 계속 드셔야 해요. 태웅이는 당황했다. 소를 판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선생님, 8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응급처치만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돈을 마련해 오세요. 태웅이는 집으로 돌아와 온 집안을 뒤졌다.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있을까 해서. 하지만 낡은 농기구와 헌 옷가지뿐이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때 이웃집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태웅아, 내 사정 들었다. 이거라도 써라. 할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다.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 별거 아니다. 어머니 병 고치는데 쓰라고.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찾아왔다. 태웅이 효자라는 거 우리가 다 안다. 이거 받아라.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길.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을 합치니 20만 원이 더 모였다. 그래도 아직 20만 원이 부족했다. 태웅이는 자신의 옷까지 팔았다. 겨울옷, 여름옷 할 것 없이 몸에 걸친 것 말고는 다 팔았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더 마련했다. 아직 10만 원이 부족해. 태웅이는 거리를 헤맸다. 무엇을 더 팔 수 있을지 찾아서 그때 길가에서 헌책을 사는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 이 책들 얼마에 사실 수 있나요? 태웅이가 집에서 가져온 책들을 보여줬다. 어릴 적부터 모은 소중한 책들이었다. 이거 다 해서 5만 원. 5만 원요? 더 받을 수 없나요? 미안해. 헌책은 별로 값이 안 나가. 태웅이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럼 팔겠습니다. 이제 5만 원만 부족했다. 태웅이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파는 것이었다. 아저씨, 머리카락 사세요? 가발 만드는 가게에 갔다. 태웅이는 긴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 좋은 머리카락이네. 5만 원 줄게. 드디어 수술비를 다 마련했다. 태웅이는 민머리가 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 수술비 다 마련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수술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어머니는 위험 고비를 넘기셨다. 아들아,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깨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태웅이의 민머리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켜서. 괜찮아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문제가 있었다. 비싼 약을 계속 먹어야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 더 싼 약은 없나요? 이 약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약으로는 재발할 수 있어요. 태웅이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다. 태웅아, 우리 마을에서 모금을 했다. 예?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들 돕고 싶어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은 100만 원이었다. 당분간은 어머니 약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웅이는 눈물을 흘렸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 이웃들 덕분에 가능해졌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태웅이가 소를 판 그 가축상이 찾아온 것이다. 태웅이 맞지? 이거 내 소 맞아? 가축상이 누렁소를 끌고 왔다. 태웅이가 팔았던 바로 그 소였다. 어떻게 이 소가? 사실은 말이야. 이 소를 산 농장주가 갑자기 사업을 접게 됐어. 그래서 나한테 도로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런데 이 소가 이상해. 자꾸 이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해. 너를 찾는 것 같아. 태웅이는 소를 바라봤다. 소도 태웅이를 알아보고 음매하고 울었다. 사실 나도 내 사정 들었어. 어머니 병 때문에 소를 팔았다며? 네. 그래서 말인데. 이 소 그냥 가져가라. 예? 그럴 순 없어요. 아니야. 내가 그 농장주한테 돈을 이미 받았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효자한테 소를 돌려주라는 거야. 태웅이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인가요? 그래. 그 농장주도 감동받았나 봐. 내 이야기 듣고. 태웅이는 소를 다시 끌고 집에 왔다. 어머니께 소식을 알려드렸다. 어머니, 우리 소가 돌아왔어요. 정말? 어떻게? 태웅이가 사연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도 놀라셨다. 세상에, 정말 신기한 일이네. 어머니, 이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 해봄, 태웅이는 소와 함께 밭을 갈았다. 소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농사도 잘 되었다. 이상하게 그 해는 풍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태웅이 효심 덕분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네. 저렇게 효자인데 복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가을에 농사를 팔고 나니 어머니 약값은 충분히 마련되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남았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사는 거예요. 1년 후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지셨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 정말 신기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빨리 낫지 않는데 아들이 잘 보살펴서 그래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태웅이는 그 후에도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소도 건강하게 키웠다. 이웃들도 계속 도와주었다. 태웅아,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네, 이장님. 당연히 그래야죠. 태웅이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몇 년 후 태웅이는 결혼을 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나 어머니도 기뻐하셨다. 며느리야, 고마워. 내 아들 잘 부탁해. 어머님, 제가 더 잘 배우겠습니다. 태웅이의 아내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태웅이의 효심을 보고 배운 것이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배우게 돼요. 고마워. 우리 함께 어머니를 모시자.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는 건강하셨다. 손자를 보는 기쁨으로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저도 아빠처럼 효자가 될게요. 어린 아들이 말하자 어머니가 웃으셨다. 그래, 내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라. 태웅이는 아들에게도 효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아들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야. 네, 아빠. 그렇게 효심은 대를 이어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태웅이네 집을 본보기로 삼았다. 우리도 태웅이처럼 살아야지. 정말 본받을 만한 가족이야. 태웅이가 소를 팔아 어머니를 살린 이야기는 멀리까지 전해졌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대단한 효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태웅이는 겸손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80이 넘어서도 건강하셨다. 태웅이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었다. 아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내가 소까지 팔아가면서 날 살려줬잖아. 그 마음을 어떻게 잊겠니? 어머니, 그런 건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어머니가 태웅이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 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손자 장가갈 때까지는 봐야지.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소는 여전히 건강했다. 태웅이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태웅이가 소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있어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 고마워. 소도 태웅이를 바라보며 음매하고 울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태웅이의 효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태웅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복받는 거야.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태웅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낳았다. 소를 팔아 어머니의 약을 산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다. 효심의 아름다운 전설로. 제6장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새벽 4시.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민수를 잠에서 깨웠다. 똑똑똑. 조심스러우면서도 규칙적인 발걸음.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았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이었다. 또 시작이군. 민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곁에서 지내려고 시골집으로 내려온 지 석 달. 아직 이 집의 생활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대문을 나서더니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새벽마다 나가는 걸까? 아버지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니 어머니일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시는 걸까? 궁금함이 쌓여갈 때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물어보기로 했다. 어머니, 요즘 새벽마다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산책 나가는 거야.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말이다. 어머니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다. 산책치고는 너무 일찍이고 돌아올 때는 항상 지쳐 보이셨다. 하지만 더 묻기가 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심한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되자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확인해보고 싶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보니 어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대문을 나서고 계셨다. 저 시간에 뭘 들고 나가시지? 호기심이 이겼다. 민수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 어머니는 마을 뒷산 쪽으로 향하고 계셨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걸음걸이가 꽤 빨랐다. 하지만 가끔 멈춰서 허리를 펴시는 모습이 보였다. 20분쯤 걸었을까? 어머니가 멈춘 곳은 뜻밖에도 작은 밭이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가져온 도구들을 내려놓더니 밭일을 시작하셨다. 호미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시는 모습. 그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고 계셨다. 민수는 숨어서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가 왜 새벽마다 몰래 나가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왜 혼자서? 왜 몰래? 1시간 넘게 일을 하신 어머니가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얼마 후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뒷산에 밭이 있으시다면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셨다. 아이고, 들켰구나. 누가 그러던? 직접 봤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셔서.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민수야, 너도 이제 알 나이니까 말해주마. 그 밭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란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내 아버지 몸이 아프고 너도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잖아. 의료비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채소라도 길러서 팔려고 했던 거야.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그럼 왜 혼자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이야, 너는 취업 준비해야 하잖아.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어. 자존심 상해할까 봐서. 어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가족을 위해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계셨던 것이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밭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머니, 괜찮다 민수야. 아직 몸이 성한데 뭘. 오히려 일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계셨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거운 농기구를 들고 산길을 오르는 모습, 혼자서 밭을 일구는 작은 뒷모습. 새벽 4시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도 일어났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민수야, 왜 안 자고? 저도 같이 가요. 뭐라고?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셨다. 안 돼. 너는 취업 준비해야 한다니까. 어머니, 저 요즘 취업 준비 핑계로 그냥 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의욕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민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럼 더욱 안 되지.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해. 어머니, 정신 차린 건 저예요.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안 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셨다. 그럼 오늘만 한 번만 따라와 봐. 민수는 어머니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어머니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다. 밭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호미를 잡고 너무 깊게 파지 말고 씨앗 간격은 이 정도로. 어머니의 손길은 능숙했다.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노하우가 묻어났다. 민수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아이고 민수야. 그렇게 하면 씨앗이 죽어버려. 어머니,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다. 새벽 작업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민수야, 고맙다. 오랜만에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어. 저도요, 어머니. 내일도 같이 가요. 안 된다니까. 너는.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당분간은 어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취업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요.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물론이에요. 그날 이후 민수의 새벽이 바뀌었다. 어머니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농기구를 미리 챙겨놓았다. 어머니가 일어나실 때쯤이면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말렸지만 민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민수와 함께하는 새벽 시간을 즐기게 되셨다. 민수야, 이 고추는 언제 심으면 좋을까?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야. 너도 배워야지.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다. 민수는 농사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다. 몇 주가 지나자 밭에 변화가 생겼다.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봐요. 싹이 났어요. 그래, 우리가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야.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이었다. 하지만 농사일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벌레가 생기거나 예상보다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민수에게 농사의 철학을 가르쳐 주셨다. 민수야, 농사는 기다림이야. 조급해하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잘 안 되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 어머니의 말씀처럼 작물들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다양한 채소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여보, 민수 어디 갔어? 아, 산책 나갔어요. 산책? 이 새벽에?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며칠 후 몰래 따라 나서셨다. 민수와 어머니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 여보, 이거. 아버지는 화가 나신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서운함이 더 큰 것 같았다. 왜 나만 빼놓고 이런 일을 해? 나도 할 수 있는데. 당신 몸이 아픈데 어떡해?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어.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걱정하셔서. 걱정은 무슨? 나 혼자 놀고 먹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결국 그날부터 아버지도 합류하게 되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기로 했다. 세 식구가 함께하는 새벽 농사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다. 아버지는 오랜 경험으로 두 사람에게 농사 비법을 가르쳐 주셨고 민수는 힘든 일을 맡아서 했다. 어머니는 세심한 부분들을 챙기셨다. 아버지, 이 토마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기른 거인데. 민수야, 너도 이제 농사꾼 다 됐네.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 민수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여유와 행복이었다. 몇 달 후 첫 수확의 날이 왔다. 손바닥만 하던 새싹들이 이제 탐스러운 채소들로 자라 있었다. 와, 정말 잘 자랐네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수확한 채소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다. 무엇보다 집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 맛이 일품이었다. 민수야, 이 상추 정말 맛있다. 제가 키운 거예요. 민수는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른 채소를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그런데 농사일을 하면서 민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표가 생겼다. 어머니, 저 농업 관련 공부를 해볼까 해요. 농업? 네, 요즘 스마트팜이나 친환경 농업 같은 분야가 발전하고 있대요. 도시에서의 경험과 농촌에서 배운 것을 결합하면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민수의 말에 깜짝 놀라셨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의욕 없이 지내던 아들이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정말 그럴 생각이야? 네, 진심이에요. 이 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중에는 더 확장해서 사업도 해볼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아들이 다시 꿈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수는 농업 관련 자격증을 따고 청년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작은 밭은 이제 제법 규모 있는 농장이 되었고 지역에서도 소문난 친환경 농장으로 인정받았다.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새벽마다 들리던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는 이제 세 식구의 발자국 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몰래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소리가 되었다. 내년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볼까? 글쎄, 요즘 블루베리가 인기라던데. 그것도 좋고 허브류도 해볼까? 세 식구는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제는 부담이나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발걸음이다. 어머니의 작은 발자국 소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가족 전체의 새로운 꿈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작은 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그랬듯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신호들 속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것은 이제 이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